11월 7일 수업 시작할게요. 일단 오늘 첫 번째 내용은요, 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제 두 개의 그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을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 프로젝트마다 꼭 쓰는 플러그인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스위트 알럿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이런 식의 그 팝업 창, 메시지 창 한번 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메시지 창이요. 자바스크립트 기본 메시지 창이 되게 투박해갖고 저는 웬만하면 얘를 꼭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각각의 케이스별로 사용 방법 코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제에서는 요 내용들을 정리해갖고 이제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차트.js라고 해서요. 자바스크립트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래프 라이브러리예요. 막대 그래프 같은 거 표현하고 선 그래프, 그 밖에 그래프들 종류가 되게 많은데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 몇 가지만 좀 선정을 해서 가져왔어요. 자, 자료는 제가 아까 6시 전에 아마 미리 좀 보내드렸을 거고요. 22단원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한번 싹 묶어서 한번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파일도 중복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자, 스위트 알럿부터 시작할게요. 사이트를 확인하면은 이제 사용 방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화면을 제어하는 거다 보니까 얘네가 제공하는 CSS랑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두 개를 참조를 하셔야 돼요. 주소는 미리 저도 이제 CDN 제공하는 거 가져왔고요. 요 팝업창 같은 경우도 리액트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리액트에도 얘를 이식시키는 예제가 또 따로 준비가 돼 있어요. 자, CSS 파일 주소랑 자바스크립트 파일 주소 두 개를 단톡방에 올렸고요. 팝업 창을 여는 라이브러리니까 버튼을 6개를 그냥 심플하게 준비를 했고요. 이 버튼들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쭉 걸었습니다. 이제 각각의 케이스별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기능은요, 되게 단순해요. 딱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OK 버튼만 나타나는 케이스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는 스위트 알럿이니까 한 글자씩 줄여서 SWAL이에요. 클래스예요. 그래서 new 해갖고 객체 만드시면은 이것만으로 이런 팝업 창이 표시가 됩니다. 근데 글자가 너무 크죠? 좀 디테일한 사용 방법이에요. 두 번째, 생성자 파라미터가 3개예요, 기본적으로. 비교해보면 될 거예요. 자, 탈퇴 확인, 제목. 두 번째 파라미터는 정말 탈퇴하시겠습니까? 메시지. 세 번째 파라미터는 여기 아이콘 종류예요.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콘 종류는 위에 주석으로 적어놨어요. 어떤 모양인지는 그때그때 버튼 넣어갖고 직접 확인해 보시면은 바로 나오겠죠. 자, 이제 옵션을 좀 늘려봅시다. 대부분의 자바스크립트 함수나 클래스들은 파라미터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다, 개수가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제이슨으로 묶어서 처리해요. 자, 버튼 3입니다. 타이틀.
에러라고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HTML 태그가 먹고 있죠? 빨간색으로 나오잖아요. 두 번째, HTML 요청하신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BR 줄바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HTML이라고 하는 속성이 여기 본문을 설정하는데 여기서 원한다면은 내가 태그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아이콘은 에러, show close 버튼 true. 이 옵션은 이 버튼을 보여줄지예요. confirm 버튼 텍스트. 여기 확인 버튼 글자 내용을 바꿀 수 있겠죠. 확인 말고 내가 OK라고 하면 여기 OK라고 나오는 거예요. confirm 버튼 컬러. 버튼 색깔. confirm 버튼이 확인 버튼이에요. show cancel 버튼. 취소 버튼을 보여줄지 여부. 나왔죠? cancel 버튼 텍스트. 여기 내용. cancel 버튼 컬러. 버튼 색깔. 좀 더 디테일해지죠? 거의 80% 이상은 이 옵션이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여기는 확인을 누르건 취소를 누르건 어떤 후속 처리는 없어요. 자, 버튼 눌렀을 때 NO 취소되었습니다. YES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속 처리를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한다면 new SWAL 이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고요. 기본적으로 얘가 그 예전에 우리 프로미스라고 하는 내용을 봤었어요. 그 프로미스를 지원을 하는데요. 프로미스에 대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면 그냥 요 구문 전체를 하나의 그 완제품으로 기억하세요. then이라고 메서드를 이어서 호출하면서 콜백 함수를 전달합니다. 이 콜백 함수의 result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전달이 되는데 result.value라는 값이 있다면 확인 버튼이 눌러진 거고요. 그렇지 않고 result.dismiss가 cancel이라면 취소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이게 왜 else가 아니고 이렇게 복잡해지냐면요. 리절트를 출력해 보면 여기 화면에 빈 공간을 눌러서 팝업을 닫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dismiss라는 값이 백드롭이라는 값으로 들어와요. 뒤에 공백을 클릭했을 땐. 근데 여기서 no 버튼을 누르면은 dismiss라는 값이 cancel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랑 뒤에 빈 공간을 눌렀을 때 구별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cancel로. 여기 보면 지금 value라는 값이 없죠. yes 누릅니다. 그럼 이때 value라는 값이 true로 들어와요. 확인 버튼 누르면.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편한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떤 객체나 변수가 있을 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면 일단 콘솔.log로 출력해 보세요. 그럼 다 나와요. 자, 5번째 버튼입니다. 그림을 넣은 거예요. 자, 아까 본문 처리할 때 HTML이라고 들어갔었죠. 비슷한 특성으로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도 있어요. HTML과 텍스트가 모두 본문 내용을 처리하는데, 자, 비교해 봅시다. 스트롱 이렇게 태그를 넣어볼게요. 그대로 출력되죠. 근데 여기에 HTML이라고 바꾸면 동작을 하죠. 이 차이예요. HTML이라고 설정하면은 태그가 먹고요. 설정 안 하면 태그가 곧대로 나오고. 용도에 따라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img url sf 폴더 밑에 img 폴더 밑에 img 5.png를 써라. 이미지 위드스 480에 이미지 8 240으로 처리해라. 자, 마지막. 타이틀에 제가 스판 태그에 클래스를 걸었죠. 요 클래스를 위에 CSS 스타일로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복잡하면은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팝업 창에서 끌어다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글자 흰색으로 놓고 텍스트 섀도우로 좀 걸었습니다. 둘 다. 위드스 팝업 창 가로 크기. 이걸 만약에 300으로 줬다. 쪽관해지는 거죠. 패딩 100픽셀 팝업 창 여백. 백그라운드 배경 색깔 흰 색깔에 배경 이미지 요걸로 걸어라. 옵션이 꽤 다채롭죠. 이거 말고도 옵션이 더 있는데 제가 써본 바로는 요 정도 옵션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스위트 알럿이었고요. 그 다음 차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다중 막대 그래프, 파이 그래프. 얘는 그 폴라 에이리어 차트라고 하는 건데 뭐 각각의 뭐 능력치 같은 거 보여줄 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 그래프의 응용이에요. 이거는 요것도 이제 파이 그래프의 응용인데 도넛 그래프라고 그래요. 그리고 산점도 그래프는 아마 웬만해서는 쓰실 일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데이터 분석할 때 쓰는 거라서. 대부분 웹사이트 만들면 관리자 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면서 접속자 수 내지는 그 금주 매출액, 뭐 회원 가입 추이, 뭐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 만들 때 이런 그래프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네이버에서 만든 그래프 라이브러리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제가 써봤을 때 이제 리액트 호환성이 얘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 리액트 버전도 따로 배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리액트하고 연계시킬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던 겁니다. 쓰는 방법은 코드가 다소 복잡해요. 자, 일단 얘도 기본 CSS 파일이 좀 필요하고요. 아, 기본 CSS는 필요 없네요. 네, 기본 CSS는 필요 없고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필요로 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CDN에서 조사를 해서 가져왔고요. 자, 컨테이너 여기 제목하고 원본 사이트 주소 선 이거는 여기 위쪽 요 부분이고요. 이 컨테이너라는 영역 안에 아래쪽 그래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서브 플롯 하나가 요 그래프 영역 하나고요. 여기 확장하면 이제 h2 태그로 제목 넣어놓은 거고 div 태그로 그래프 영역 넣어놓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HTML 태그 공부하면서 제가 이거는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데요. HTML 태그 중에 캔버스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그림 그리는 캔버스 그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림을 뭘로 그리느냐? 자바스크립트로 그려요. 그래서 캔버스 관련된 기능은 선 그리기, 원 그리기, 그 다음에 다각형 그리기, 사각형 그리기 뭐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이제 뭔가 다채로운 그래픽을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 발전돼서 자바스크립트로 3D 구현도 가능해요, 요즘은.
근데 이 캔버스를 다루는 거는 일반적인 프론트엔드 영역을 좀 벗어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캔버스라고 하는 게 요즘은 그거 배우는 경우를 잘 못 봤는데, 자바에 보면은 이제 애플릿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용하던 2D 그래픽 처리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이 캔버스라는 걸 사용해서 여기에다가 그래프를 출력을 해준대요. 그래서 태그를 넣은 거고, ID 값 하나씩 다 부여해놨습니다. 자, 이 캔버스에 들어가는 ID 값만 1씩 증가되어 있고요. 자, 전체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컨테이너,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리고 플렉스 랩을 줄바꿈 처리해줬고요. 서브 플롯은 개당 50%. 그러니까 서브 플롯이 50%, 50%, 플렉스니까 가로로 배치된 거고, 그 다음 거 배치할 때는 줄바꿈 처리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 그 안에 들어있는 서브 플롯 아이템은 넓이 100%, 높이 400픽셀. 이 캔버스 태그를 감싸고 있는 태그한테 사이즈를 결정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얘한테 사이즈를 결정해 주면 그래프가 이 박스 영역 안에 꽉 차게 나와요. 자, 사용할 샘플 데이터들을 이렇게 배열로 준비를 해놨어요.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래프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 1부터 차트 7까지 객체를 미리 쭉 만들어 놨습니다. 얘네한테 각각 하나씩 그래프를 표시해 줄 겁니다. 자, 첫 번째 선 그래프, 두 번째 막대 그래프, 세 번째 다중 막대, 네 번째 파이, 그 다음에 폴라 에리어, 도넛, 산점도. 뉴 차트라고 하면서 첫 번째 파라미터는 차트가 표시될 영역이에요. 그래프 차트가 표시될 캔버스 객체. 두 번째 파라미터가 제이슨으로 들어가요. 타입, 그래프 종류, 라인, 바, 파이, 폴라 에리어, 도넛, 스캐터. 그래프 종류를 문자열로 명시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 지금 여기 보면 선이 2개 들어있죠. 데이터가 2개 걸린 거예요. 이 데이터 영역에 데이터를 걸어준 겁니다. 일단 라벨스, X축 항목. 여기는 그냥 네임스라고 걸어도 됐었겠네요. 네임스라고 걸어서 왜냐면 위에 만들어 놨잖아요. 배열.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선이 2개니까 데이터를 2개 지정해주면 돼요. 1번 데이터, 라벨은 국어, 데이터는 아까 그 국어 점수 배열, 요거. 보더 위드스, 선 굵기, 보더 칼라, 선 색깔. 2번 데이터, 라벨은 영어, 데이터 ENG, 테두리 굵기, 선 색깔. 그러면 요 라벨에 설정된 요 옵션들이 위에 나오는 거고요. 요 KOR, ENG, 배열이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라벨스에 설정된 게 X축이고요. 데이터에 설정되는 게 Y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에 들어가죠. 옵션 얘기 안 했네요. 그래프 옵션.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길다. 자, 어쨌건 요 옵션에 false를 주면은 부모의 width weight의 그래프 크기를 맞춰요. 얘를 true로 하면은 옵션을 아예 빼보죠.
넓이만 맞추고 높이는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근데 얘를 fails로 지정하면은 넓이랑 높이가 부모를 가득 채워요.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div 태그한테 사이즈를 내가 css로 조절하는 게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조절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래프, 막대 그래프죠? 타입 바, 데이터, 라벨스의 네임스, 학생 이름 배열을 줍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각각의 항목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셋. 지금 여기는 막대가 한 종류만 있어요. 국어, 데이터 KOR. 그러면 요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임스는 요거였죠. 매칭을 해보세요. 그러면 철수는 98, 영희는 88, 민수는 92, 수연은 63, 호영은 71. 철수는 98. 그 다음에 영희는 88.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매칭시키는 거예요. 보더 위드스, 바깥에 테두리 두께. 그 다음에 보더 칼라. 지금 데이터가 5개죠. 그러면 색상값 5개를 잡아주시면 돼요. 백그라운드 칼라. 여기 면에 대한 색상값 5개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보더 칼라랑 백그라운드 칼라를 똑같이 주고요. 색상 똑같은 색깔이에요. 대신에 보더 칼라는 불투명으로, 백그라운드 칼라는 투명도를 좀 세게 줬어요. 만약에 색상에 대한 옵션이 없다면 다 이렇게 똑같은 색으로 나옵니다. 자, 옵션스. 요건 아까 얘기했죠? 자, 좀 전에 제가 지운 옵션을 빼고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얘를 옆으로 눕혀야 되면은 인덱스 아식스 Y. 각각의 항목을 식별하는 축을 Y축으로 놓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다중막대 그래프. 데이터가 2개가 된 거예요. 자, 얘도 타입은 바. 데이터는 이제 보면 되고요. 여기 지금 옵션이 그냥 부모 가득 채우는 것만 있죠. 얘도 여기다가 인덱스 아식스 Y라고 주면은 그래프가 옆으로 갑니다. 네, 뭐 조절하시면 될 거고요. 자, 라벨, 네임스. 이 상태에서는 X축의 이름이 되는 거고, 지금 막 그래프가 2세트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셋에 배열로 2개가 들어가면 돼요. 자, 라벨 국어 데이터. 그 다음에 영어 데이터. 이런 경우는 한 세트가 쫙 여러 개 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막대기마다 색깔이 달라도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색상 값을 그냥 이렇게 하나만 뒀다면, 막대 색깔 다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막대기의 수만큼 색상을 따로 준 거잖아요. 자, 여기서는 색상 값이 지금 하나씩만 있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비유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막대기 색깔이 다 똑같은 거야. 근데 한 세트가 더 출력되네요. 하지만 요 세트 간의 색깔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막대 그래프는요, 보통 어떤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할 때 씁니다. 보통요. 집단 간의 평균을 구별할 때 쓰기 때문에 X축이 됐건 Y축이 됐건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구별하는 축이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글자예요. 뭐 1월, 2월, 3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월별로 해도 되고 계절별로 해도 되고 부서별로 해도 되고 모모별 평균. 반면에 선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선그래프는 되게 엉터리예요, 사실은. 선그래프는 지표 하나의 변화량을 보여줘요. 그래서 선그래프는요, X축이 항상 시간이어야 돼요. 어떤 지표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보여줘요. 어떤 학생의 시간에 따른, 시간이라는 거는 날짜가 될 수도 있고 월이 될 수도 있고 연도가 될 수도 있어요. 뭐 키와 몸무게 변화.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지표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선 그래프를 다른 말로 시계열 그래프라고 불러요. 파이 그래프는 한 가지 지표가 전체를 1로 봤을 때 각각 몇 프로씩 차지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샘플로 제시하고 있는 이 데이터들이 그래프 용도를 다 무시하고 적용한 거예요, 지금. 자, 파이 그래프입니다. 타입 파이. 라벨은 네임스. 그럼 네임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자, 데이터 셋. 라벨 국어, 데이터 KOR. 보더 위드스. 테두리 두께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분야별로 색상. 만약에 이런 거 안 주면 적당히 이렇게 알아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 또 다른 거 들어갔어요. 레전드, 범주를 뜻하죠. 포지션 레프트. 그러니까 범주가 이렇게 왼쪽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놓고 싶다. 그러면 레전드의 포지션을 탑이라고 주시면 위로 올라가겠죠. 타이틀, 디스플레이 트루래요. 보여주래요. 텍스트는 학생별 점수 비율이래요. 응용 가능하겠죠? 전 타이틀 필요 없는데요? 그럼 빼세요. 별거 없죠? 자, 폴라 에이리어랑 도넛 그래프는요, 차트 그래프랑 똑같아요. 사용 방법이. 타입만 바뀌어요. 어차피 지금 얘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전체를 1로 놓고 비율을 각각 몇 %를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셋 중에 이뻐 보이는 거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번하고 6번은 코드 확인하는 거 생략할게요. 코드 다 똑같거든요. 타입만 바꿨지. 자, 그 다음 산점도. 산점도 그래프는요, 스캐터라고 하고요. 자, 라벨스가 KOR. 데이터셋에 라벨, 국어 점수에 따른 영어 점수. 데이터에 영어 들어간 거죠. 라벨, 국어 점수에 따른 수학 점수. 매스가 들어간 거죠. 자, 들어간 데이터를 갖다 대입을 해보면은 라벨이 이렇게 들어가고 영어 점수 그리고 수학 점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라벨은 X축이에요. X축도 데이터, Y축도 데이터예요. 얘가 이 산점도 그래프라는 게 하는 말이 뭔지 일단 데이터를 하나만 놓고 얘기해 볼게요. 자, 라벨에 들어간 게 국어 점수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벨, X축이 국어예요. Y축이 영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국어 점수가 63점일 때 영어 점수는 60점이었다. 국어 점수가 71점일 때 영어 점수 60점이었다. 국어 점수가 89점일 때 영어 점수 90점이었다. 그러니까 X축에 따른 Y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보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대체로 국어 점수가 높을수록 영어 점수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해요. 이거를 상관관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지표 간의 연관성을 표현할 때 쓰는 그래프예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기온이고 어떤 회사에서 여기가 기온 그리고 Y축이 판매량이다. 그러면 기온이 높을수록 판매량이 증가할 거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고요. 반대로 반비례가 되면 음의 상관관계. 근데 얘네가 점들이 이렇게 뚜렷한 경향을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퍼져 있다. 그러면 그때는 상관없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드린 얘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기온하고 이제 판매량이야. 우리 회사가 아이스크림 회사야. 그래서 예전에 그 기온, 여름철 평균 기온과 그해 판매량을 봤을 때 평균 기온이 올라갈수록 우리 회사의 그 매출 실적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기상청에서 발표하기로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상된대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생산 설비를 늘려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 만약에 보고했다 쳐요.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은 분명히 물어봐요. 그래서 얼마나 오르는데? 정확한 수치를 원해요. 그러면 진짜 상식으로만 알아두세요. 이 선들을 가장 근접하게 지나는 직선을 찾아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y는 ax 플러스 b로 대표되겠죠. a는 기울기고 b는 절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온이 역대급 폭염 얼마다? 라고 하면은 이 방정식의 기울기와 절편은 그러니까 A하고 B라고 이제 밝혀진 상태니까 예상 매출액이 나오죠. 보통 데이터 분석하면 이런 거예요. 데이터 분석은 6개월 수업 중에 거의 3개월 이상을 수학 얘기만 하더라고요. 자, 요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라이브러리는 제가 진짜 매 프로젝트마다 꼬박꼬박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업무에 쓰는 것만 소개한다 라는 그 취지에는 정말 잘 어울리는 예제들이에요. 8시 10분에 시작할게요. 자, 플러그인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잘 완성된 샘플을 갖고 있다가 내가 어디만 고쳐서 적용하면 된다.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평소에 쓸만한 플러그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검색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웹브라우저에서 구동하는 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 마지막 주제에 남겨놓고 있는데요. AJAX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왜 빨간색일까요? 이게 그 어싱크로나이즈드 자바스크립트 앤드 XML이라고 해서 비동기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XML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만든 사람 말로는 뭐 AJAX라고 읽건 아작스라고 읽건 뭐 상관없대요. 어차피 약자라서.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뭔 말인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본은요 통신기술이에요.
칠판 그릴 때마다 이게 참 스트레스네요. 버그인지. 통신기술. 전통적인 웹 프로그래밍은요, 우리가 지금 백엔드라고 부르는 시스템.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는 웹서버라고 불러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요즘 스타일의 그 웹 개발은 아니에요. 이 웹서버라고 하는 건요, 그냥 그 프로그램이에요. 설치가 필요한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아파치, 톰캣, 그 다음에 뭐 IIS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용하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가 뭔지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달라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하하하하, 안 되겠다. 이 칠판은 포기하고 메모장을 띄울게요. 자, 통칭 이제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설치형 프로그램이고요. 종류가 아파치, 톰캣, 그리고 IIS. 가장 대표적인 것만 적은 거예요. 얘네들은 그 전통적으로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는 종류에 따라서 설치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파치는 PHP라고 하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 톰캣 같은 경우는 JSP, 지금은 이제 자바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 좀 발전을 했는데, 통칭 이제 자바 계열 웹 프로그램, IIS라고 하는 거는 ASP라고 불리우는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얘네를 사용해서 웹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우리가 HTML을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HTML 파일을. 그러면은 이 HTML을 지금 말하는 소위 백엔드 개발자들, 웹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그 종족한테 넘겨요. 그러면 걔네들이라고 하기가 좀 이상하다. 나도 그거 했는데. 자, 파일을 넘겨요. 웹 프로그래머들한테. 뭐 카톡으로 주건 뭐 해서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걔네들이 이 파일을 확장자를 바꿉니다.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확장자가 달라요. PHP인지 JSP인지 아니면 ASP인지. 뭐 여기서는 요즘은 그래도 자바가 대세니까 JSP라고 치죠. 그럼 얘는 더 이상 더블 클릭했을 때 웹브라우저로 못 열어요. 대신에 이걸 갖다 뭘 할 수 있냐면은 요 HTML 사이사이에 자바라고 불리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끼겨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당시는 퍼블리싱이에요. 퍼블리셔들이 HTML 주면은 반복되는 거 싹 다 지워버리고 요 사이사이에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끼겨 넣습니다. int i는 0부터 i가 10보다 작은 동안 i++. 자바스크립트랑 약간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전통적인 웹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HTML 태그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의해서 10번 반복해서 나와요, 화면에. 그러니까 이 당시의 개발 스타일은 퍼블리싱에 끝나지 않으면 웹 프로그래밍이 일을 못해요. 엄청 억울해요. 어떻게 억울하냐면은 우리나라 프로젝트의 특징이요. 뭐 만들지 결정도 안 해놓고 출시일부터 정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6개월이래. 그럼 처음에 계획을 되게 아름답게 짜요. 디자인 2달, 퍼블리싱 2달, 프로그래밍 2달. 근데 계획대로 되는 게 어디 사람 일인가? 디자인 1개월 딜레이, 퍼블리싱 1개월 딜레이. 그럼 전체 기간 어떻게 돼야 돼? 딜레이 된 만큼 늘어난다고요? 아니요. 프로그래머가 그거 다 독박 쓰고 밤새면서 메꿔요. 6개월 안에. 그래서 프로그래머도 연봉이 센 거예요. 프로그래머들이 도저히 못하겠는 거야, 이 짓을. 그래서 요 개발 스타일을 바꾸려고 해요. 이 당시에 웹 프로그래밍 코드를요, 스파게티 코드라고 불렀어요. 웹 프로그램 코드를 비꼬는 얘기예요. 이때 프로그래밍은 뭐 C++이라든지 자바 혹은 이 당시 대세였던 비주얼 베이직, 델파이 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로 PC에 들어가는 설치형 프로그램이 대세였거든요. 웹 프로그램은 그때는 뭐 별로 돈 안 됐어요. 아무튼 이렇게 스파게티 코드가 되니까 웹 프로그래머들은 퍼블리싱이 끝나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바꿔요.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은 HTML 파일은 그대로 두고요. HTML 파일은 그대로 두고 요 사이사이에 프로그램 코드를 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바를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웹브라우저는 얘한테 접속을 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URL도 자바가 가져요. 그러면 자바가 이 HTML을 읽어서 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와서 브라우저한테 출력을 해줘요. 대충 이런 식이에요. 요 스타일을 이제 MVC 개발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용어까지는 뭐 크게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백엔드가 아닌 이상. 근데 이런 스타일의 개발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문서 작업 해보셨죠? 자, MS 워드를 쓴다. 그러면은 문서 파일의 확장자는 docx. 한글을 쓴다라고 하면 문서 파일 확장자는 hwp. 요즘은 hwpx예요. 한글 파일 확장자 포맷 바뀌었어요. 내가 설치한 워드 프로세스가 뭔지에 따라서 사용되는 문서가 바뀌듯이 설치할 웹서버가 뭔지에 따라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웹 프로그램은 이 웹서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동되는 서브 프로그램 개념이었지 독립 프로그램은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도 이게 대세기는 해요.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바 기반으로 웹 개발 하시는 분들은요, CSS랑 자바스크립트 그렇게 능숙하지 못해요. 잘 안 해봤거든. 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되다가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덩치가 커지고 해야 되는 일도 점점 많아졌어요. 지금 우리는 웹브라우저로 HTML을 직접 열죠. 근데 이거는 퍼블리싱 단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 웹사이트는 웹브라우저가 자바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자바 프로그램이 HTML 소스를 읽어다가 그 내용을 토스하는 스타일이에요. HTML이 전면에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링크를 클릭하면 지금 우리 HTML로 링크 걸죠. 그거 나중에 다 바꿔야 돼요. 자바로 링크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요. 거기 백엔드 개발자들이 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웹 프로그래밍 환경의 한계점이 뭐냐면은 화면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으면 무조건 여기를 한번 갔다 왔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HTML 코딩을 한 다음에 HTML 소스를 바꿨어요.
그럼 그거를 화면에 반영하려면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죠. 그 원리예요. 화면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싶으면 무조건 자바를 한번 백엔드 프로그램한테 한번 바뀐 내용 주세요 하고 갔다 와야 돼요. 그런 스타일의 개발 방식이 한계를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페이지 리프레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콘텐츠만 보여줄 수 없을까라는 게 고안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웹브라우저가 자바에 갑니다. 그러면 자바는 HTML 코드를 읽어서 HTML 소스를 줍니다. 브라우저한테요. 이때 HTML만 주는 건 아니에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우리 지금 HTML 파일 안에 다 코딩하죠? 그 완성된 조합을 주는 거예요. 그럼 웹브라우저 안에 이 코드들이 전달이 되면 여기서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내용을 보여주고 싶을 때 여기에 가기는 하는데 페이지 리프레시가 되지 않고 사용자 모르게 뒷단으로 슬금슬금 가요. 슬금슬금 가요. 그리고 뒷단으로 슬금슬금 내용을 받아와요. 우리 자바스크립트로 HTML 생성하는 거 했었죠. 그래서 그 기술을 접목해서 이 받아온 내용을 화면에 반영을 해요. 이게 백엔드의 시작이에요. 자바가 주는 컨텐츠, 전에는 새로운 내용을 보여주려면 무조건 자바한테 한번 갔다 왔어야 됐기 때문에 자바가 전면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자바를 거치지 않고 뒷단으로 슬금슬금 몰래 받는 거예요. 컨텐츠를. 거기서부터 이제 백엔드의 개념이 태동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한 번은 갔다 와야 되죠. 근데 이렇게 되는 기술이 이제 AJAX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굳이 자바에 매번 갔다 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HTML 여기 안 둬도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들고 나와요. 아예 지들이 독립적으로 회사를 차려버렸어. 그리고 자바에 빌붙어 있던 HTML이 독립적으로 나오고 얘네랑 이제 협업 관계를 맺어요. 종속 관계에서 협업 관계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전통적인 웹 프로그램들은 HTML 파일 받아서 사이사이에 프로그램 코드 껴놓는다 그랬죠. 근데 HTML이 독립을 했어. 회사를 따로 차렸어. 그럼 얘네가 더 이상 그 일을 할 일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들은 사실 옛날에 비해서 일이 줄었어요. 반이 줄었어, 솔직히. 걱정하지 마세요. 연봉은 안 줄었어요. 더 올랐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바라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 옛날에 하던 일에 반밖에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소 잡는 칼로 나는 닭 잡고 있게 된 거야. 옛날에 소 잡는 칼로 소를 때려잡았는데 갑자기 일이 반으로 주니까 닭을 때려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바라는 언어의 퍼포먼스를 다 쓸 필요가 있을까? 없죠? 그 자리를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노리고 들어와요. 노드라는 이름으로. 대신에 노드.js 같은 경우는 이게 전통적인 웹 프로그래밍을 하던 사람들은 어차피 이론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막 지금 새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노드.js부터 공부하면 되게 고생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이 웹서버라고 하는 거를 MS워드라고 그랬죠. 전통적인 웹 프로그램은 MS워드를 사용해서 작성하는 이력서 파일이었어요. 나는 이력서만 작성하면 돼. MS워드는 깔기만 하면 돼. 하지만 노드.js를 개발하면 MS워드부터 만들어야 돼요. 이 설치형 웹서버라는 개념이 없어지고요. 노드는 그 자체가 독립 서버가 돼요. 그래서 노드.js부터 시작하면 사실 되게 힘들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백엔드까지 공부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요. 그냥 옛날 거부터 공부하세요. 안 그러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반면에 기존에 백엔드 하시던 분들은 노드 쉬울 거예요. 저도 이거 한 3일 공부하고 말았으니까. 자, 어찌됐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 패턴에서 이 화면단을 구성하는 내용이 독립을 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엔드랑 독립한 HTML과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생겨요. 왜냐면은 이 백엔드가 아직도 연봉이 높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할 때 작성하는 개인정보, 게시판에 쓰는 글, 댓글, 여러분들이 올리는 사진 파일, 기타 등등 모든 컨텐츠를 얘가 다 잡고 있어요. 요 뒤에 데이터베이스라는 애가 물고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얘를 거쳐가야 돼요. 사실 프론트가 백엔드한테 볼 일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볼 일이 있는 거야. 하지만 프론트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하지만 백엔드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프론트가 백엔드한테 컨텐츠를 달라고 합니다. 컨텐츠를 달라고 해요. 요청한다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 요청에 필요한 수단이 URL이에요. 그럼 백엔드는 자기가 굉장히 생색을 내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중에 하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응답을 하는 거죠. 대충 이런 관계예요. 아, 대충이 아니구나. 이게 다예요. 아까 제가 말했었던 초창기 웹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구성하려면 사용자가 무조건 링크를 타고 백엔드에 한번 갔다 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링크를 클릭해도 백엔드까지 직접적으로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AJAX라고 부르는 기술이고 프론트엔드 기술의 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프론트랑 백엔드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되게 옛날부터 있던 개념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듣도 보도 못한 프론트 백엔드라는 용어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PC에 설치하는 게임 같은 거 아니면 스마트폰에 게임 같은 거 해보셨어요? 그럼 일단 핸드폰에 게임을 깔죠. 그럼 로그인하면은 그 게임이 어디에 접속하지 않나요? 무슨 서버라는 곳에 접속을 해요.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 그 서버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게임을 같이 동시에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톡도 마찬가지. 카카오톡 로그인하면 카카오톡 서버라는 곳에 접속을 해요. 서버라는 거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서로 통신을 할 때 중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 사용자가 쓰는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요. 서버라고 불러요. 서버 클라이언트 간의 요청과 응답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거를 전통적으로 우리는 통신이라고 해요. AJAX라고 하는 기술이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자, 일단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증명하는 코드부터 한번 볼게요. 아, 제가 오늘 파일 드린다는 거를 하나 누락을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지금 언더바 백엔드.gb라는 파일을 하나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실습은 백엔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프론트 코딩도 다 공부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세월에 우리가 자바를 공부하겠어요? 어느 세월에 노드를 공부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드린 거는
프론트 개발하는 동안 연습용으로 쓸 수 있는 간이 백엔드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니까 너무 고마워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은 뭐 설치 방법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교시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하던 설명부터 마무리를 할게요.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설치부터 좀 할게요. 어이? 아홉 시 시작할게요. 자, AJAX 기술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가 구글 맵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옛날 웹 프로그램은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는 페이지가 휙 넘어갔어야 됐는데 지도 같은 경우는 특성상 페이지가 이동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서 오 웹이 이런 게 됐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AJAX라는 기술이 막 그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 AJAX는 사실 가관이었어요. 자바스크립트 표준은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써서 구현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들 멋대로 우리는 높 이거 안에 MS XML 따로 쓸 거야 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용 브라우저와 그 밖에 다른 브라우저 때문에 코딩을 2번 했었어야 돼요. 똑같은 일 2번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열받나. 이거를 하나로 통합시킨 게 jQuery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에야 jQuery가 찬밥 신세가 됐지만 jQuery가 웹 환경에 그 기여한 바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모든 웹 개발자들의 일을 반으로 줄여줬거든요. 특히 jQuery에 포함되어 있는 AJAX 연동 기능은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XML HTTP 리퀘스트가 원래 순정인데 이게 쓰기가 되게 까칠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jQuery가 그렇게 찬밥 신세가 됐지만 이 jQuery에서 AJAX 관련 기능만 따로 분리해 놓은 오픈소스도 따로 있어요. 아무튼 이 jQuery가 이제 찬밥 신세가 되면서 ES6에서 패치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짝 좀 더 빠르긴 했는데 엑시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등장을 해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라이브러리가 더 있는데 현재 AJAX 기술은 패치냐 엑시오스냐 두 개의 거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냐 카카오냐 정도의 싸움이에요. 사실 우리 다 알잖아. 네이버가 조금 더 우위인 거. 얘네가 카카오고요. 얘네가 네이버예요. 차이는요. 패치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순정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별다른 어떤 그 가공 없이 그냥 내가 바로 코딩할 수 있는데 소스 코드에 손이 좀 더 가는 편이에요. 엑시오스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코드가 살짝 간결해요. 큰 차이,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패치는 자바스크립트 순정 기능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가능하면은 어디에서든지 다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엑시오스가 다른 라이브러리들은 웹브라우저에서만 도는데 얘가 그 한계를 극복을 해요. 프론트엔드, 노드.js 백엔드, 심지어 리액트 네이티브, 즉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용 앱에서도 쓸 수 있게끔 좋아졌어요. 차이가 전혀 없어진 거지.
그래서 엑시오스를 쓰느냐 패치를 쓰느냐 갑론을박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 준비했었던 예제는요, 요 두 개의 예제를 골고루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했잖아요. 제가 업무할 때 안 쓰는 건 소개 안 한다고. 곰곰이 봤더니 제가 이것만 쓰더라고요. 그래서 패치는 그냥 예제를 버렸어요. 이거 두 개가 네이버냐 카카오냐 MS 워드냐 한글이냐 뭐 그거 비교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둘 중에 뭘 쓰더라도 목적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엑시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사용을 할 거고, 이게 우리 리액트와 리액트 네이티브까지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코드는 종강 때까지 계속 쓸 거예요. 두 번째, 간이 백엔드를 가동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그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게 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아니지, 노드.js.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자바스크립트 가동하려고 지난달에 노드.js라는 걸 깔았거든요. 그 노드.js를 깔면은 npm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생겨요. 이 녀석이 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패키지 관리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할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 제가 정보력이라고 그랬죠. 검색 많이 하고 그 웹사이트 가서 우리가 직접 다운받아야 돼요. 힘들잖아.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올려놓는 마켓이 생겼어요. 그 마켓 이름이 npm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이런 게 있어요. npm.js.com이라고 들어가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지가 만든 소스를 올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fs 라이트박스라고 검색하면 툭 하고 나와요.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여기 사이트 주소도 나오고 간단한 사용 설명서도 등록이 돼 있어요. 여기에 등록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자, 제가 여기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이 폴더 위치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 거예요. 이건 나중에 리액트 가면은 맨날 해야 되니까 지금은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여기서 명령어를 칩니다. npm install 그 다음에 fs lightbox라고요. 그럼 얘가 우리는 cdn으로 썼잖아요. 다운로드 받기 귀찮으니까. 이 명령어 치면은 필요한 오픈소스를 알아서 다운받습니다. 그럼 또 봤죠? 스위트 알럿이라고 있죠. 근데 만약에 스위트 알럿을 쓰기 위해서 얘가 빌붙어 있는 다른 기능이 있으면 한꺼번에 같이 받아요. 이걸 이제 의존성 관리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필요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같이 받아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npm에 대해서는 노드 할 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 CDN을 쓰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오픈소스를 건드리는 게 아니죠. 온라인에 있는 걸 참조하는 거죠. 이건 괜찮아. 근데 소스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만들면 우리 회사 홈페이지는 그렇게 만들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개발 의뢰를 받는 회사다. 만들어서 납품해야 된다. 그러면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납품했을 때 그 다운받은 플러그인이 포함되면 안 돼요. 오픈소스,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센스가요, 재배포 금지예요. 내가 오픈소스를 쓰긴 했는데 이런 거 썼으니까 네가 알아서 받아 하고 납품해야 돼요. 납품받는 사람은 열받지. 그때 npm이라는 애가 등장을 해요. npm이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가 쪼르륵 다운로드가 돼요.
납품할 때 이거 같이 납품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납품할 때 지웁니다. 여기에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이 남거든요. 이 파일의 내용을 까보면은 내가 다운받았던 라이브러리의 이름과 버전이 명시가 돼 있어요. 요것만 주면 돼요. 그러면 납품받은 애는 그냥 npm install 이라고만 치고 엔터 땅 치면은 요 파일을 읽어서 저기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한꺼번에 일괄 다운받아요. 이게 npm이라는 명령이에요. 오픈소스를 뭘 다운받았는지 관리해주는 기능이에요. HTML에서 코딩할 때는 얘를 잘 안 써요. 근데 리액트나 노드.js 백엔드를 직접적으로 쓸 때는 얘를 엄청 많이 써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개념은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다 있어요. 뭐 자바의 메이븐이라는 것도 있고 파이썬의 PIP라는 것도 있고 이름은 다르지만 다 있어요. 근데 이 npm의 특징이요. npm 인스톨 하면은 내가 지금 명령어를 내리는 요 폴더에 깔렸죠. 근데 여기에 옵션을 하나 더 npm 인스톨 -g 하고서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이 g가 글로벌의 g예요. 이런 상태로 명령어를 내리면은 내가 웹 프로그래밍 하는 폴더에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에 그냥 깔아버려요. 우리가 프로그램 깔듯이 이렇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에서 쓸 수 있게 해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소개할 라이브 서버라는 애예요. 완성형 간이 백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하는 동안 백엔드 개발자들이 각자 나름 자기들의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백엔드가 프론트보다 나중에 끝날 수는 있어도 절대 백엔드가 프론트보다 먼저 끝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래? 연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 테스트용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백엔드라는 폴더를 따로 하나 드렸잖아요. 그 폴더는 앞으로 우리가 그 리액트를 하건 리액트 네이티브를 하건 넥스트.js를 하건 계속 쓸 거니까 과목별 폴더 바깥에다 만들어 놓으세요. 자, 여기에 제가 그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그냥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설치할 수 있게끔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명령어 치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고 아직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명령어를 대신할 수 있는 install.bat라는 파일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파일을 보시면 npm install -g json server라는 명령어를 제가 넣어놨어요. 이거 더블 클릭하면 이 명령어가 대신 실행돼요. 그래서 일단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설치가 주르륵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은 run.bat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제 실행이 될 텐데 이게 컴퓨터마다 좀 케바케네요. 아, 이미 돌고 있어서 그랬구나. 자, 인스톨을 실행하신 다음에 run.bat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 JSON 서버라는 애를 쓰는 방법은요. data.json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면서 JSON을 하나 만들어요. 요 구조는 별 문제 없죠.
그러면은 요 제이슨 키 값이 하나하나의 URL이 돼요. 자, 요거 제가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 온 거거든요, 미리. 자, 가동을 하면 주소가 이게 지금 접근 가능한 주소예요. http localhost 3001에 /hello /department /professor /student라고 돼 있죠. 이게 이 제이슨의 키잖아요, 지금. 실제로 이 주소에 접속을 해볼게요. /hello라고 접속하면은 이런 제이슨이 나오거든요. 헬로 열어볼게요. 뭐가 보이는지.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 URL로 localhost 3001 /hello라고 접속하면 거기에 딸려있는 제이슨이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파트먼트라고 접속해보죠. 자, 그러면 제이슨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좀 길게 나오죠? 요거 나오는 거예요. 프로페서라고 하면은 또 요 뒤에 딸려있는 제이슨이 나올 거고, 스튜던트라고 하면은 거기에 딸려있는 제이슨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게 백엔드, 프론트 입장에선 이게 백엔드예요. 프론트한테 백엔드는 그 백엔드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관심사가 아니에요. 백엔드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건 알 바 아니야, 우리는. 백엔드 개발자가 그거 만드는데 1시간 만에 뚝딱 해보면 아니면 일주일 밤을 새고 우리 할 바 아니야. 우리는 그냥 URL로 접속했을 때 제이슨만 받으면 돼요. 백엔드가 무슨 짓을 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제이슨만 나오면 돼. 자, 그래서 이 제이슨 파일을 읽어서 URL에 노출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 제이슨 서버라는 애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퍼블릭이라는 폴더 있죠. 이게 지금 퍼블릭 폴더예요. 제이슨 파일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은 요 데이터라는 제이슨 파일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은 이렇게 주소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노출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없는 거를 접근하면 여기에 없는 거를 접근하면 제가 아무거나 막 치면요.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있나 없나를 뒤져서 없으면 제일 먼저 퍼블릭 폴더를 먼저 한번 뒤져요. 그래서 퍼블릭 폴더에 일치하는 파일이 있으면 걔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hello.html이라고 입력하면은 그 파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이슨 서버는 둘 중에 하나예요. 1번 data.json에 있는 항목을 열람할 수 있다. 2번 여기에 없으면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 없으면 프론트 개발하기 되게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 좀 보죠. 1번 파일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1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는 게 맞겠네요. 자, 컨테이너라고 놓고 링크 3개를 놨어요. 뭐 별로 대단한 그 CSS는 아니고요.
컨테이너한테 선 하나,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더 주고 패딩 주고 마진 좀 주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 안에 있는 링크는 블록. 그러면은 컨테이너 안에서 링크가 가로로 배치되겠죠? 마진 라이트에서 옆에 거 조금씩 밀어주고. 텍스트 석세스랑 텍스트 프라이머리는 글자 크기랑 글자 색상 지정하는 건데 지금 요 HTML 상에서는 요 CSS는 쓰이질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JAX를 통해서 컨텐츠를 읽어오면 걔네들한테 적용시키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링크가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링크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는 항상 그 제이슨 서버 가동시켜 놓고 해야 돼요. 제이슨 서버 안에 있는 hello.html로 링크를 걸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방법, 화면 전환 방법인데 이렇게 링크를 걸면은 직접 가야 돼요, 내가. 그 페이지로. 화면 전체가 다 바뀌어요. 화면 전체가 싹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링크 클릭했을 때, btn1을 클릭했을 때예요. 엑시오스에 대한 cdn 걸어놨고요. cdn 주소는 톡방에 올릴게요. 엑시오스를 쓰는 방법이요. 2가지예요. 어떻게 2가지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미스를 지원을 해요. 프로미스는 내가 어떤 기능을 호출했을 때 뒤에 then과 catch를 연달아 붙여서 성공 실패에 대한 분기가 들어가는 그 비동기 처리 방식이에요. 우리 지난달 마지막에 했었는데 아마 지금쯤은 가물가물하시죠? 그냥 구문 패턴을 기억하세요. 링크에 클릭 이벤트 걸면은 일단 2점 프리벤트 디폴트 무조건 걸라 그랬죠. 그 다음에 로딩이라고 콘솔에다 일단 찍었습니다. 실제로 화면을 로딩바 빙글빙글 돌아가야 돼요. 요 주소에 접속해서 아까 링크 걸었던 주소예요. 이 HTML 파일의 소스를 읽어올 거예요. AJAX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다른 파일 읽어오기라고 했어요. 읽어오는 방법이 axios.get 하면서 이 주소 가져와라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get이 가져오다의 get이 아니긴 한데 지금은 그냥 가져온다라고 기억하세요. 그게 더 자연스러우니까. 자, 그럼 이제 얘가 아까 우리가 가동시킨 제이슨 서버에 접속을 해요. 이게 요 구문이. 정확하게 이 주소에 접속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소스를 읽어오려고 들어요. 정상적으로 읽어왔다. 그러면 뒤에 있는 then에 전달되는 콜백 함수로 내용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 실습해야 되는데 내가 제이슨 서버를 깜빡하고 안 켰어. 혹은 주소 오타 났어. 그럼 제대로 읽어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캐치에 있는 콜백으로 들어가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케이스가 나눠진다라는 거고요.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마지막엔 무조건 파이널리를 실행을 해요. 그래서 성공하면은 then으로 갔다가 파이널리로 가고 실패하면은 catch로 갔다가 파이널리로 갑니다. 그래서 파이널리는 보통 로딩바를 닫아요. 파이널리 콜백은 여기서 그냥 피니시라고 출력을 했어요. 캐치, 에러 났을 때부터 봅시다. 자, 일단 요 에러 객체 자체를 콘솔로 출력을 했고요. 알러 창으로 에러.메시지.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에러 객체는 메시지라는 프로퍼티를 갖고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럼 성공했을 때 then은 어떻게 하느냐?
이 리스폰스 안에 통신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필요 없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 데이터가 이 HTML 파일의 소스예요. 소스 코드. 자, axios.get 이 파일 가져와.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 가져온 내용은 response.data 안에 있어요. 이게 다야. 이것만 이해하면 에이작스 기술의 반은 먹고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테스트를 해보면 콘솔에서 자, 두 번째 링크 클릭하면 일단 로딩이라고 출력하고 요거 읽어와요. 그럼 읽어온 내용을 콘솔.로그로 출력한다 그랬죠. 그럼 그 다음에 파이널리로 가죠. 피니시라고 출력하겠죠. 로딩, 소스 읽어오고 피니시. 근데 만약에 내가 주소를 잘못 적었어. 주소를 잘못 적었어. 그러면 얘 누르면 로딩 출력하고 가져왔는데 어라 없네? 그럼 캐치로 가죠. 에러 메시지 출력하고 알런 메시지 띄우고 피니시. 로딩, 에러 메시지 띄우고 알러 창 띄우고 피니시. 자, 여기에 에러가 뜨는 경우는 굉장히 다채로운데 일단 의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주소 오타났나? 이게 첫 번째고 혹시라도 주소가 오타가 안 났다면 우리 실습 상황에서는 아마 발생을 안 하겠지만 필드 들어가시면 100이면 100 백엔드 에러예요. 그럼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고쳐주세요 하고 줘야 돼. 그래서 뭐 옆에 팀장이 너 왜 일 안 해? 그러면 백엔드가 안 고쳐줘요 라고 얘기하면은 간단하게 상대방 한 방 매길 수 있어. 이게 다예요. 에이작스 기술은. 그냥 이 HTML 파일을 읽어오기 위해서 코드 패턴이 이렇게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뭐 비동기 처리라는 어쩌니 그런 게 있어요. 비동기 처리는 전에 우리 얘기했던 타이머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머 가동할 때 어떻게 썼어요? 전체 흐름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가요. 타이머 관련된 것만 뒤에서 따로 돌았죠. 이게 비동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console.log 아싸 이렇게 적으면 이게 피니시보다 먼저 뜬다고요. 왜냐하면 통신은 지가 아무리 빨라봐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가동을 시키고 이 HTML은 이거 작업 해주세요 하고 예약해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게 비동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아싸가 피니시보다 먼저 나오죠.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문법 구조가 요거예요. 왜 이런 걸 만들어놔? 그냥 순서대로 하지. 네트워크라고 통신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하다가 갑자기 인터넷이 좀 느려. 그럼 어떠겠어요? 그럼 통신이 끝날 때까지 코드가 다음으로 안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웹페이지는 벽돌이 됩니다.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은 전체 흐름이랑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따로 작동을 시키는 거고 프로그램은 그냥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용자들이 결과가 안 나와도 딴 거 클릭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동기 처리라고 얘기하면 이게 한자어니까 되게 멀게 느껴질 텐데 쉽게 말하면은 웹페이지 안에서 하나 클릭하고 결과 나오기 전에 내가 이것저것 클릭할 수 있게 하는 거. 즉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게 하는 동작이고요. 보편적으로는 스레드라고 불러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비동기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프로그래밍 전반으로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도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생각보다 강조를 그렇게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타이머를 제외하고는 AJAX밖에 비동기 처리 적용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타이머를 쓰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비동기라는 개념은 딱 요 코드 말고 딴 데선 절대 안 나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 자체를 그냥 패턴화 시키면 돼요. 자, 이게 지금 프로미스라고 하는 코드 방식인데 이렇게 짜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의 고질병 콜백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콜백 함수, 콜백 함수, 콜백 함수, 콜백 함수.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안 보이나 본데 버튼 클릭 이벤트 자체가 콜백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콜백이 세 개가 또 들어있는 거야.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있는 꼴이에요. 이런 식의 코드 패턴은 자바스크립트밖에 없어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되게 지저분하게 만들어지는 그 근본 이유이기 때문에 이 프로미스 방식이 한 번 더 개선이 돼요. async await라는 문법으로. 그래서 요만큼의 코드가요. 두 번째 버튼 클릭식으로 바뀝니다. 자, 로딩까지 똑같고 URL 똑같고요. 여기는 결과를 콜백 함수로 받아오죠. 요 대난에 있는 콜백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변수를 선언하고 axios.get에서 리턴을 받아요. 이게 더 자연스럽잖아. 호출해서 결과를 리턴 받는 게 더 자연스럽지 콜백으로 받는 게 더 자연스럽겠어요? 대신에 얘는 전체 흐름에 영향 없이 그냥 무조건 지나가는 애다 라고 해서 await라는 키워드를 붙여요. 비동기를 호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과값을 리턴 받습니다. 에러가 났을 때는 자 전체적으로 트라이 캐치에 묶여있죠. 에러가 났을 땐 캐치로 들어가요. 캐치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에러가 났다라는 거니까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리턴에서 중단. 함수 중간에 리턴하면 거기서 멈춘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로딩바 띄웠어. URL 인식하고 접속을 했어요. 근데 얘가 오타가 나서 에러가 난 거야. 그럼 캐치로 가겠죠. 에러 메시지 출력하고 사용자한테 메시지 보여주고 처리 중단. 이거 어떻게 그럼? 화면에 로딩바 띄웠는데. 로딩바 안 닫고 중단? 자, 여기 밑에 보면 파이널리 있잖아요. 파이널리가 로딩바를 닫는 거라 그랬어요. 이 캐치 구문의 특징이요. 아무리 여기서 리턴을 해도 얘가 흐름이 좀 웃겨요. 트라이하다 에러 났어. 그럼 캐치로 가. 실행했어요. 리턴 있네? 중단하기 전에 파이널리 하고 와요. 캐치해서 아무리 리턴을 걸어도 파이널리는 무조건 해요. 흐름이 좀 웃겨요, 얘가. 에러가 안 났어. 만약에요. 에러가 안 났어요. 캐치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어. 트라이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리스폰스의 결과가 담길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response.data라는 걸로 봐야 된다 그랬죠. 얘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 다음부터 정하시면 돼요. result라는 id를 갖는 요소에다가 before end 종료 태그 전에 출력해라. result.insert adjacent html. 이게 html 태그를 중간에 끼겨 넣는 기능이었어요. 우리 요소의 탐색과 생성이라는 단어는 맨 마지막 예제로 소개했습니다. 자, 버튼 두 개가 있는데요. 요 문법하고 요 문법이 같은 거예요. 그냥 생김새만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떤 문법이 내가 더 취향에 맞는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고르세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돼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업한 회사에서 우리 팀은 공통적으로 이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라고 땅땅땅 하고 정했다면 그 스타일에 따르세요. 회사마다 코딩 스타일이 정해져 있는 데가 가끔 있어요. 그걸 코딩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주석 스타일도 정하고 변수 이름 규칙도 정하고 하나하나 다 정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퇴사했을 때 인수인계가 쉽거든요. 안 그러면 퇴사하고 회사에서 전화 와. 원치 않죠? 자, 마지막. 비동기 기능을 호출할 때 앞에 await를 쓰면은 결과값을 콜백으로 받는 게 아니라 리턴 받을 수 있다. 이게 이 최신 문법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콜백 함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소스가 지저분해지니까 코드 짜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이 await 기능을 쓰려면 얘는 await 기능을 감싸고 있는 어떤 함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await 기능은 함수 안에서밖에 동작을 못해요. 우리 함수 썼잖아요. 콜백 함수 버튼 클릭했을 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그리고 await를 포함하는 함수는 반드시 앞에 async라는 키워드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async await 문법이라고 불러요. 정리하면 ajax 쓰고 싶으면은 이벤트 함수 앞에 async 붙이고요. 그리고 이 문법을 일단 기본 틀로 잡으세요. 그러면 요 HTML 주소만 바꾸고 이 안에서 가져온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 다음 문제고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누르면은 백엔드 또 껐나? 자, 뭐 얘를 누르면 이렇게 컨텐츠를 가져오는데 얘는 왜 동작을 안 할까요? 안녕하세요 에이젝스 가져오는데 제가 여기 코드를 뭔가 좀 지웠나 봐요 아까. 아, 그럼 여기 지웠네. 네, 여기 출력하는 코드를 지웠네요 아까. 자, 이렇게 컨텐츠를 가져오는데 프론트하고 백엔드가 분리가 되면은 HTML 상에 보여지는 내용은 컨텐츠는 전적으로 백엔드가 담당을 해요. 자바스크립트는 그 컨텐츠를 받아와서 디자인 입혀서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엔드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컨텐츠를 바꾸면 프론트는 손 하나 안 대고 바뀐 컨텐츠를 가져와요. 프론트는 한 게 없죠. 백엔드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 명확해요. 백엔드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용도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디자인에 맞게 출력하는 기능이에요. 아무래도 아까 제가 백엔드 쪽에 하는 일이 더 반으로 줄었어요 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백엔드 쪽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해킹 같은 거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고요. 그래서 옛날보다 보안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하는 일은 줄었지만 그 코드의 농도와 난이도는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연봉이 안 줄었어요. 자, 오늘은 요거 1번 예제만 연습하시는 걸로 하고요. 백엔드 시스템, 제이슨 서버 설치해서 가동에 성공하는 거를 일단 목표로 하세요. 본격적인 코드는 이제 내일부터 진행하는 걸로 하죠. 자, 실습 끝나면은 각자 자리 정리하시면 돼요. 녹화 끌게요.